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월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월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연금이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건데요.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 1.9%를 반영해서 월 평균 수령 금액이 1인당 한 7,000원씩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상 금액이 적용되는 시점이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4월부터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다 마찬가지로 물가를 반영하는데 1월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국민연금만 왜 하필 왜 4월부터 올려줄까요? 이게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 수작업으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1월 달에 인상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4월로 잡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컴퓨터들이 좋아서 그해 12월 31일 오후만 되면 1년 동안 물가 얼마 올랐는지 물가 상승률이 딱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물가를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여전히 석 달 늦게 지급되고 있지요. 새로 취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액 조정 시기를 그래서 1월로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생각해보면 혜택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해를 더 이상 안 보게 하겠다 그런 거겠지요. 연금 인상 시점을 1월로 당기려면 국민연금법도 또 개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던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얼마나 신경을 써줄지 모르겠습니다. 1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어제 가상화폐 규제안을 또 발표했습니다. 뭘 어떻게 규제할 예정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동네에 보면 단위농협, 수협, 신협 이런 은행들이 있죠. 거기 가면 출자금 통장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이 있는 것 같던데 이 출자금 통장의 장단점은 뭡니까? 한 청취자분이 질문해 오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급만 잘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챙겨야 되는 각종 법에서 보장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함께 따라잡아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유세를 정부가 개편하겠다는 내용은 얼마 전에 전해주셨어요. 네.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확실한 내용도 있고 또 정부에서 살짝 흘리는 것도 있고 또 잘못 취재된 것도 있고. 오늘은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도 그 집이 비싼 집이면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높게 물리겠다는 내용이 좀 흘러나온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제 보유세 인상이라고는 표현 안 했죠. 보유세의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제 이걸 상반기에 좀 논의를 해서 네. 집어넣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그래서 보유세를 높인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다주택자들을 예. 주로 부담이 좀 더 가도록 하겠다는 그렇죠. 말씀까지 했었죠. 정부에서는 핀셋 규제라고 했나요? 핀셋 증세라고 했나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초점으로 해서 보유세 인상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동안 해석을 해왔었는데 어제 이제 이찬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자리를 가졌어요.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서울 강남에는 한 채에 30억이 넘는 집도 있는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인상하고 이런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유세를 인상을 안 하면 과연 이게 합리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차관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은 그렇다면 일가구 그러니까 좀 비싼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곳도
보유세 인상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네. 1주택자도 비싼 집이면 보유세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민거리는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울에 주택 2개 뭐 아니면 지방에 한 채 또는 서울에 한 채 뭐 지방에 한 채 뭐 이렇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말씀하신 대로 총액은 아까 뭐 30억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5억짜리 집 3개 있는 사람은 네. 15억인데 지금도 종부세를 내겠습니다만 예. 앞으로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5억짜리 집 3개 있는 분한테는. 그렇다면 그런데 예. 20억짜리 집 하나 있는 분한테는 그럼 더 안 걷습니까 하면 그분은 안 걷으면 또 이제 형평성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추가로 더 인상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논의 과정에서 금액적인 기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일가구지만 주택을 한 개만 소유하고 있지만 금액선에서 걸려서 이제 얼마 이상은 보유세를 낸다 이렇게 되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다주택자들만 보유세 인상이 대상이 아니다. 1주택자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 중에 하나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는 투기 세력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좀 풍부한 사람이 투기 수요로서 이쪽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해석을 지금 내리면서 여러 가지 이걸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도 쏟아냈어요. 예. 그러면서 아마도 이 재건축 시장이나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 보유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라는 발언도 그런 차원에서 좀 나온 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어쨌든 간 정부 입장에서는 상반기 내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보유세 인상 개편안을 좀 내놓겠다라는 게 지금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정말 특정 지역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면 이 특정 지역은 그냥 집을 추가로 다주택자는 못 사게 당분간 막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니더라도 살 사람 많을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 인위적으로 사라 사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미 각종 세금들이 그렇죠.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상은 사지 말라는 메시지죠. 네. 예. 글쎄요. 근데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도 의견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차 간보가 얘기한 것 중에 보유세 인상을 놓고 발언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기재부 쪽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읽혀요. 그래서 언론에서 단순히 일가구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 인상의 대상이다라고 해석한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2차 간보가 어제 한 얘기를 보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보유세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으로 집을 처분할 경우 강남이 아닌 지역을 먼저 팔고 그리고 강남은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서 도리어 집값에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서울은 비싸지고 지방은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더 나올 수도 있어서 보유세 인상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유세 인상을 크게 주장했던 거는 국토부 쪽이에요.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국토부 쪽이거든요. 김현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서민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 인상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보유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신호를 보냈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지난 연말에 올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획재정부도 지금 검토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여기서 읽혀지는 목소리는 보유세 인상은 상당히 신중하게 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정 최고금리가 얼마죠, 그럼?
이원화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상 그러니까 그 이자 제한법상 법정 최고 금리는 25%고요. 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금리는 27.9%입니다. 그럼 뭐가 최고 금리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27.9%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예. 외에 다른 곳은 이제 25%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건데 이걸 이번에 법을 고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자 제한법상 대부업자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서 대부업자들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나라에 신고하고 투명하게 대부업하면 좀 우대해 주겠습니다. 이런 취지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높은 금리를 허용했는데 근데 이번 정부는 이제 그 고금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좀 낮추자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최고 금리를 24%로 지금 낮추는 게 네. 다음 달 2월 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24%도 돈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 전에 최고 금리를 적용받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정도 이자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대출을 받아서 원래 고금리 대출을 갚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은행들이 자동으로 떨어뜨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기존 대출자들은 기존 계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걸 상환하고 갈아타시는 분들은 새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법정 최고금리 떨어진 최고금리를 이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저축은행 쪽에서 만약에 기존 대출자들이 상환을 하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보통은 상환할 때 상환 수수료라는 걸 물게 돼 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 그죠. 예. 1에서 한 1.5% 정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환 수수료를 안 받는 방안을 지금 업계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는 건 그냥 갈아탈 수 있게. 예.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이 보유한 연 24% 이상 고금리 대출 채권이 5조 7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작년 네. 6월 말 기준입니다. 고금리 채권을 이용하는 그 빚을 진 분들이 한 88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이 아까 말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한 550억 이상의 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뭐 저축은행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축은행들이 들으면 화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기왕 중도 상환 수수료도 이렇게 안 받을 거면 네. 24% 이상 적용하는 거 다 그냥 24%로 낮추면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럼 와서 또 뭐 서류 쓰고 할 것도 없이. 그 사실은 이제 돈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의성이 훨씬 높은데 네. 이게 계약이라는 게 만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상환을 하고 상환한 다음에 신규 가입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는 해야겠죠. 그렇게는 해야겠는데 항상 이런 정책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거 들으실 시간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죠. 혜택 받을 수 있으신 근데 거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경제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모르고 그러다 지나가시는 보면,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갈아탈 수도 있고 네. 탔다는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27% 30% 계속 내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낮춰주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법적으로는 김치현 기자가 예. 하는 말이 맞죠. 예. 더불어서 지금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도 카드도 대출을 하잖아요. 카드론이라고 그래서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이 연체 금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그냥 나눠서 한 30일 미만의 연체자 한 그룹, 그다음에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연체자 2그룹, 그다음에 90일 이상 연체자 3그룹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동일한 금리를 그냥 연체 금리를 매겼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는 지금 당장은 못 바꾸는데 법정 최고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한 4%포인트 이 구간마다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뭐 각 사별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카드사들의 연체 금리가 보통 24에서 최고 27.9% 사이였는데 20에서 한 2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하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가게세 올리는 거, 가게 월세 올리는 거를 현재는 한 번에 5% 이상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9%죠 지금? 예, 9%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5% 이상은 한꺼번에 못 올리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실제로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네.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정부에서 이쪽에다 힘을 쏟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가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함으로써 그러니까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돈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보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9%로 돼 있는데 이걸 5%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거든요. 그래서 이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고 정부가 이거를 차관회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네.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게 모든 가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월세를 뭐 많이 비싸게 내지는 않는 그런 가게라고 해서 환산보증금이 그동안 4억 원까지 미만일 경우에만 보호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에 100개월치 월세 더한 금액이 4억 원을 예, 넘으면 그게 이제 환산보증금이죠. 예, 네. 그건 그냥 비싼 가게니까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요. 그 이하로 들어오는 가게들은 한 번에 9% 이상은 못 올리게 법을 만들었었는데 요 기준도 좀 올린다죠? 예, 이걸 올려야 사실은 대상이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환산보증금은 월세 환산액, 그러니까 월세를 100개월치를 곱한 걸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억 원까지 보호 대상이었는데 기준액을 이번에 상환하면 환산보증금을 6억 1천만 원까지 보호 대상으로 넣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상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이라 그래서 인천, 의정부, 성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전에 기준액이 3억 원이었거든요. 이것 또한 2억 원 정도 더해서 5억 원으로 이제 넓히고요. 네. 광역시와 안산, 용인, 김포, 경기도 쪽에 있는 광주 여기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높이면서 어쨌든 간 대상도 늘리고 그다음에 임대료 제한도 이제 그 대상들에게 걸면서 조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생각인데 어쨌든 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과연 이것만으로 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임종대 씨의 질문입니다. 동네에 신협이라고 써있는 은행에 예금을 하러 들어갔더니 출자금 통장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더 이자가 많다고 그래서 권하시던데 이자가 더 많으면 그건 좋은 점이지만 많은 대신 또 뭔가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출자금 통장은 그 동네에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제 그런 곳 가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곳에다가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낼 테니까 이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이 새마을금고 운영비에 보태라. 이걸로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대출도 해주고 직원 월급도 주고 등등 그렇게 쓰고 연말에 결산해보고 이익이 생겼으면 나한테 배당을 해주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출자금 통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그 지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이자가 얼마나 붙을지 엄밀히 말하면 배당이죠. 얼마나 들어올지 모릅니다. 운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다만 경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더 많이 줍니다.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안 주면 뭐하러 출자를 하겠어요. 그냥 속 편하게 은행에 예금하고 말죠. 그런데 이렇게 주는 배당이 은행 이자보다 그럼 늘 더 많으냐? 늘 더 많으면 다들 여기다 넣죠. 왜 은행에 예금하겠습니까? 늘 더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출자금 통장은 자칫하면 원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출자한 그 새마을금고 그 지점 또는 그 신협 그 지점이 영업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이제 누군가한테 큰 돈 빌려줬다가 떼이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출자한 돈에 원금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단위농협이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돈은 혹시 그 지점이 문을 닫아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는데 이 출자금 통장은 아예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동업했다 망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자금 통장은 이게 이자가 좀 높으니까 가입하실 때 새마을금고 지점이나 그 신협 지점 가입하는 그 지점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가입하셔라 이게 요령인데 말씀은 이렇게 드려도 살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살펴보려면
직원들 얼굴 표정이나 살필 수 있지 이게 살필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사고가 자주 나지는 않지만 이런 출자금 통장은 위험한 금융상품에 속합니다. 보호수단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있었던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과의 관계를 검토하겠다면서 한 말입니다. 정부가 이 암호화폐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을 검사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점검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 이슈를 취재한 중앙일보 고란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를 정부가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뭘 좀 살펴보겠다는 겁니까? 크게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두 번째가 실명 확인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실명 확인 시스템 운영하는 거야 뭐 하겠다는지 알 것 같은데 자금 세탁하고 암호화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실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금 세탁이 뭐냐면 일단 소위 말하는 환치기 일당입니다. 해외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싸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로 보낸 다음에 그걸 국내에서 팔아서 그걸 다시 환전을 해가지고 다시 해외로 들고 가는 소위 말하는 환치기 일당 이걸 잡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마약이나 도박 이런 불법 목적으로 쓰인 자금 이걸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네. 금융위가 의심하는 것은 일부 은행이 사실 돈 버는데 수수료 수입에만 혈안이 돼서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계좌 터줄 때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들 계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봤냐 이걸 확인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걸 확인을 안 했던 게 사실이죠. 실제로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이더리움이 폭등하면서 서버 다운 사태가 벌어지고 약간 거래소들이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빗썸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소가 다른 은행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이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전히 명확한 이해는 잘 안 되는 게 은행들은 거래 터줄 때 그 거래소 혹은 거래소죠. 거래소하고 거래를 할 때 이 거래소가 왜 이 가상계좌들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지 그러면 이 암호화폐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 내줬을 거고 거기 거래하는 이른바 회원들이라고 하나요? 회원들이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거야. 그걸 은행이 어떻게 확인할 수 없었을 텐데. 은행들한테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도 명확치가 좀 않네요. 이게 사실 정부 입장을 보자면 직접적인 목적은 어쨌든 환치기 일당과 불법 목적으로 쓰인 자금 이걸 적발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부가 기대하는 간접적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을 냉각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정부가 은행 감독 당국 관할 당국 안에 있는 관할권 안에 있는 은행을 조이면 은행이 거래소와의 거래를 끊거나 아니면 굉장히 까다롭게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은행을 통해 거래소로 들어가는 자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글로벌 시세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세보다 40% 많게는 50%까지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이걸 줄여나가면서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은행들 중에 일부가 코인 거래용 계좌를 개설해주면서 이런저런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은행이나 은행 직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암호화폐 거래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은행이 이렇게 돼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아서 거래소와의 거래를 끊으면 일단 첫 번째 거래소는 다른 은행을 찾아야 됩니다. 가상계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렇지만 한쪽 은행이 거래를 끊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비은행이 거래를 재개할 거라는 허용해 줄 가능성은 사실 작고요. 이렇게 되면 이 코인 간의 이동은 사실 감독당국 관할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원화 입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종전에 쓰던 계좌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유도하는 거는 중국식 규제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위안화의 입금과 출금 모두를 금지했습니다. 아예 그럼 중국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막은 겁니까? 중국 당국이? 아니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안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거나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는 코인들끼리 물물 교환은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산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고 그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보다 오히려 시세가 싸게 거래되고 시장이 쿨다운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은 그렇게 규제를 해놨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 외국에서 그 코인을 사와서 코인이 외국에서 중국에서도 방금 싸다고 말씀 주셨고 다른 나라에는 더 이제 싸게 거래되는 그 코인을 사와서 우리나라 거래소로 그 코인을 옮긴 후에 그 코인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불법입니까 지금? 사실 개인 간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 법인 개인이 사실 일반 개인이라면 해외 계좌를 갖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진 않은 이상.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지만 해외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소득 증명이나 아니 거주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은 해외에 있는 친인척 혹은 지인, 믿을 만한 지인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들이 그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비트코인을 다시 국내에 있는 개인들에게 보내고 개인이 그걸 팔아서 차익을 취하는 식이거든요. 이건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법인 계좌가 있다. 그러면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구매라는 게 사업 목적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 구매가 아닌 다른 그 위장한 사업 목적으로 이 돈을 송금을 받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보낸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환전을 하면 거기에 얻은 세득을 국세청에 다시 신고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에 대부분 외국 돈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혹은 다른 코인들을 샀다가 한국에 와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다 집어넣어서 팔아서 이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거 들여다보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어요.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거래소들도 불편해지고 이런저런 잡음이 있긴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실 거래소가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은행이 불편하죠. 은행은 감독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감독당국이 세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기존처럼 과거처럼 쉽게 거래를 허가해 주거나 가상계좌를 마구 발급해 주지는 않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하려고 새로 거래를 시작하려고 계좌를 트고 해보려고 해도 새로 계좌 트는 게 안 된다면서요? 국내 모든 거래소들이 다 안 됩니까 요즘엔? 새로 계좌를 만드는 게? 일부 거래소는 아예 회원 가입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래소는 회원 가입은 되는데 원화 입금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래소는 기존 회원은 물론이고 신규 회원 다 모두 원화 입금이 일단 중단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나 봐요,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은행들을 압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소들이 이런 은행 연계 계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20일부터 은행들이 거래 실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언제 입금이 재개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여러 암호화폐들이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있잖아요. 오가면서 관세가 붙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파는 무슨 코인이나 일본에서 파는 무슨 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격에 거래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똑같은 코인이 더 비싸게 거래된다면서요?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던데 이게 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투자자가 이상하네. 한국에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내 코인을 한국에 가서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나 보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일본인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 일본인이 그걸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원화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화 계좌를 갖고 있는 일본인이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와서 국내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현금화 시킬 수는 있겠지만 예. 과연 해외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그 달러 입금이 돼야 되는데 네. 달러를 입금시킬 수 있을 만한 계좌가 없는 거죠. 그 계좌가요. 지금 네,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인이 만든 쇼핑몰에서도 얼마든지 쇼핑을 하고 네, 일본인이 만든 게임 사이트 가서 돈 내고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런 코인들은 일본에 있는 거래소에서 사든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사든 그게 온라인 상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안 됩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거래소는 지금 인가제를 하고 있거든요. 9개 거래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일본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하고 싶으면 그 거래소에 엔화를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거래소가 지정한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은행. 그렇다면 그 일본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 그 계좌를 통해서 엔화를 입금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계좌를 한국인이 갖고 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통장을 그렇죠. 열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사실 구매 대행, 직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비트코인 직구한다라고 하는데 해외 계좌가 있는 해외 거주자, 친인척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한 약간 차명 거래, 불법 거래시죠. 이건 사실 개인이 본인이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곳에 가서 계좌 트는 거면 한번 갔다 올 생각도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만 갔다 와서 하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20-30%씩 붙는다고 하니. 네. 예를 들면 1억 원어치를 거래하면 한 번에 2-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개인들이 할 것 같은데요. 해볼만 하겠지만 일본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틀 수 있으려면 자격증명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 거래하려고 은행 계좌 좀 열겠습니다만 안 만들어줘요, 계좌를? 일단은 아마 계좌를 만들 때 비트코인 거래할 테니 계좌를 열어달라고 하진 않을 테고. 네. 일본에서 계좌가 필요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이 계좌 개설하기 힘들거든요. 내가 유학 목적으로 와 있다 아니면 취업을 위해 와 있다 아니면 아예 이민을 왔다라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아무 목적 없이 계좌를 트겠다고 해서 바로 열어주지는 않죠. 정부에서는 이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실제로 코인들이 거래되는 거래소 어제부터인가는 거래소라고 표현도 안 하고 코인 취급업소라고 표현하더군요. 당국에서는. 어제부터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거래소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좀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일단 금융위원회 입장은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연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된 게 아니라 뭔가 이 거래소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뭔가 세력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 가능성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의 해킹 사고나 전산 사고로 인한 거래 중단이 혹시 이게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거래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의심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세 조정이나 유사 수신 이런 부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래소가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국 위원장이 말한 직접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한 게 범정부 차원의 조사입니다. 이 불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과 경찰이 거래소를 수사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가까이서 취재하시기에 요즘에 이 열풍이 꼭 항상 정상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느낌을 가지셨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어떤 좀 규제안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과열된 거 맞고 시장이 투기판을 흐르는 게 맞는데요. 정부가 규제안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투기가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정부 대책을 발표를 보고 이런 게 있어 하고 시장에 새로 들어오고 오히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대책 발표 전에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대책 내놓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처럼 했다가는 오히려 더 투기화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본처럼 거래소 인가제를 통해서 거래가 일단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암호화폐, 정부 용어로는 가상통화죠. 가상통화는 유사수신, 불법 행위라고 기본 전제를 깔고
사안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전제 자체를 암호화폐를 유사 수신이다, 불법 행위다라는 전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새로 바뀌어 나가는 시대의 새로운 금융혁신, 새로운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고서 일단 이것 자체가 나아가는 방향은 놔두고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래소 안에서의 뭐 약간 부정적인 행위들 알겠습니다. 이걸 좀 암호화폐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토론은 좀 뒤로 미루고 일단은 네, 거래 예. 자체의 투명화부터 좀 챙겨봐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이 투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지금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소득 인정이 안 되지만 과세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래소부터 일단 청소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중앙일보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한 달에 100시간 일했으면 딱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에 이것저것 또 챙겨 받아야 할 수당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게 아르바이트 하는 분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일을 부탁하고 수당을 드리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꼭 알아둬야지 잘 모르면 이게 또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오늘은 이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각종 수당들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대표노무사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당 얼마를 이상은 반드시 줘야 되고 그거 일하면 받는 것까지는 아는데 네.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더군요.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당 10,000원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일주일 동안 뭐 나와서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 주휴수당은 이제 일주일 근로를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 차원으로 주는 수당이고요. 예.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일주일에 소정 근로를 만근을 하면은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일하기로 했던 분이면 그 근로를 다 채우면 네. 하루 8시간이니까 8시간 어치의 급여를 하루치 급여를 더 그냥 준다 이거죠. 그렇죠.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만근을 한 경우에는 이제 하루치씩의 이제 수당을 주시는 거죠. 예. 매일매일 나와서 일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월수금 3번만 나와서 3시간만 일하는 분도 있고 월수금 3번만 나와서 뭐 5시간씩 일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3번만 나오면 만근이라고 보고 하루치 일당을 더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하기로 한 날짜에 다 나와서 일을 하면 그걸 만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시간들을 다 합해서 일주일에 이제 15시간이 넘겨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알겠어요. 예. 그럼 일주일에 이틀만 나와서 일하는 분도 하루에 나와서 8시간씩 일하면 곱하기 2하면 16시간이니까 네. 이분도 이틀 동안 나오기로 약속한 날에 2달 다 나와서 8시간씩 근무하셨으면 네. 하루치를 더 드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진 않죠.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소정 근로가 이틀이기는 하지만 네. 주휴수당을 지급을 할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날짜를 네.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이 5일을 나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분은 이틀을 나와서 16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16시간을 5일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3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돼야 되겠죠. 계산법은 따로 있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알겠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챙겨드리고 챙겨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분이면. 예. 알겠습니다. 야근 수당이라고 하면 밤에 일하면 추가로 받는 것 같은데 규정이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사이에 일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야간 근로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야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라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간당 10,000원 받기로 했는데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50%를 더 주면 시간당 15,000원을 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예, 정확합니다. 예.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일하는 시간이 있기만 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야간에만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은 낮 시간대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보다는 무조건 야간 근무는 50%를 시간당 급여로 더 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책정 자체를 야간 수당 부분을 책정을 해 두셔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낮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15,000원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밤에 일하는 분이 좀 힘드니까 당연히 더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네. 50%나 더 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낮에 일하는 분들은 10,000원, 밤에 일하는 분들은 별도로 계산해서 예를 들면 뭐 13,000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즉 최저임금보다 50%만 더 드리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밤에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는 급여 자체를 조금 더 낮게 책정하는 것 애초부터. 자체는 예, 애초부터 그렇게 책정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뭐 금지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야간 근무를 함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낮게 임금은 책정을 하되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0%의 수당을 이제 책정하라는 게 법의 그 알겠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예. 현재 법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모두에 말씀 주셨던 주휴수당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더 높으니 주휴수당 계산할 때도 좀 더 높은 주휴수당이 나가겠네요. 그렇죠. 포함이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겠죠. 알겠습니다. 연장수당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기준근로 시간인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통상은 이제는 40시간, 8시간 요 부분이 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르바이트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은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하루에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그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네. 기간제 및 단시한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적용법이 다르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그 사업주하고 약속했던 시간 4시간이면 4시간, 6시간이면 6시간 요 시간이 넘는 게 모두 다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넘는 시간에 대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해서 지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시간당 10,000원씩 받기로 하고 하루에 4시간 와서 일하기로 했는데 뭐 손님들이 네. 뭐 꽤 오랫동안 남아 있다든가 해서 일이 몰리든가 해서 시간 한 2시간만 더 일해주고 가세요라고 하면 그 네. 추가로 하는 2시간에는 시간당 15,000원을 반드시 줘야 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필 그 더 연장해야 되는 시간이 밤 10시를 넘어가면 야간 수당에도 포함이 되고 약속했던 것보다는 더 연장해야 되니까 연장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 50%씩 더해서 100%를 추가해야 돼요? 시간당 10,000원이었으면 20,000원을 드려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자주 일을 연장해야 될 일이 많다면 애초부터 좀 넉넉하게 근로시간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계약을 할 때 사업주와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시간당 예를 들면 12,000원씩 주기로 한다. 다른 곳보다는 많이 주는데 그 대신 각종 주휴수당이니 연장수당이니 야근수당이니 이런 건 다 없거나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계약하고 하면 가능해요? 아니면 그건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제는 각각 이제 발생을 할 때마다 저희가 산정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이렇게 1급이나 시급에다가 주휴수당, 뭐, 이런 연차수당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형태인 포괄임금제도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시는 그런 형태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규정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되겠네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장진나 노무사로부터 오늘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여러 수당들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힘들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나 하려고 하면 또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확실한 내용도 있고 또 뭐 정부에서 살짝 흘리는 것도 있고 또 잘못 취재된 것도 있고 오늘은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도 그 집이 비싼 집이면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높게 물리겠다는 내용이 좀 흘러나온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제 보유세 인상이라고는 표현 안 했죠. 보유세의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제 이걸 상반기에 좀 논의를 해서 네. 집어넣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그래서 보유세를 높인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다주택자들을 예. 주로 부담이 좀 더 가도록 하겠다는 그렇죠. 말씀까지 했었죠. 정부에서는 예. 핀셋 규제라고 했나요? 핀셋 증세라고 했나요? 그래서 예. 다주택자를 초점으로 해서 보유세 인상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동안 해석을 해왔었는데 어제 이제 이찬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자리를 가졌어요. 거기서 예.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서울 강남에는 한 채에 30억이 넘는 집도 있는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인상하고 이런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유세를 인상을 안 하면 과연 이게 합리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차관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은 그렇다면 일가구 그러니까 좀 비싼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곳도 보유세 인상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네. 1주택자도 비싼 집이면 보유세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민거리는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주택 2개 아니면 지방에 한 채 또는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 채 이렇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말씀하신 대로 총액은 아까 30억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5억짜리 집 3개 있는 사람은 네. 15억인데 지금도 종부세를 내겠습니다만 예. 앞으로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5억짜리 집 3개 있는 분한테는. 그런데 예. 20억짜리 집 하나 있는 분한테는 그럼 더 안 걷습니까 하면 그분은 안 걷으면 또 이제 형평성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추가로 더 인상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논의 과정에서 금액적인 기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일가구지만 주택을 한 개만 소유하고 있지만 금액선에서 걸려서 이제 얼마 이상은 보유세를 낸다 이렇게 되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다주택자들만 보유세 인상이 대상이 아니다. 1주택자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 중에 하나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는 투기 세력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좀 풍부한 사람이 투기 수요로서 이쪽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해석을 지금 내리면서 여러 가지 이걸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도 쏟아냈어요. 예. 그러면서 아마도 이 재건축 시장이나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 보유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라는 발언도 그런 차원에서 좀 나온 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어쨌든 간 정부 입장에서는 상반기 내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보유세 인상 개편안을 좀 내놓겠다라는 게 지금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정말 특정 지역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면 이 특정 지역은 그냥 집을 추가로 다주택자는 못 사게 당분간 막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니더라도 살 사람 많을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 인위적으로 사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미 각종 세금들이 그렇죠.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상은 사지 말라는 메시지죠. 네. 예. 글쎄요. 근데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도 의견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차관보가 얘기한 것 중에 보유세 인상을 놓고 발언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기재부 쪽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읽혀요. 그래서 언론에서 단순히 일가구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 인상의 대상이다라고 해석한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관보가 어제 한 얘기를 보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보유세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으로 집을 처분할 경우 강남이 아닌 지역을 먼저 팔고 그리고 강남은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서 도리어 집값에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서울은 비싸지고 지방은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더 나올 수도 있어서 보유세 인상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발언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유세 인상을 크게 주장했던 거는 국토부 쪽이에요.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국토부 쪽이거든요. 김현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서민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보유세 인상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보유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신호를 보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난 연말에 올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월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월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연금이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건데요.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 1.9%를 반영해서 월 평균 수령 금액이 1인당 한 7,000원씩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상 금액이 적용되는 시점이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4월부터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다 마찬가지로 물가를 반영하는데 1월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국민연금만 왜 하필 왜 4월부터 올려줄까요? 이게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 수작업으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1월 달에 인상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4월로 잡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컴퓨터들이 좋아서 그해 12월 31일 오후만 되면 1년 동안 물가 얼마 올랐는지 물가 상승률이 딱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물가를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여전히 석 달 늦게 지급되고 있지요. 새로 취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액 조정 시기를 그래서 1월로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생각해보면 혜택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해를 더 이상 안 보게 하겠다 그런 거겠지요. 연금 인상 시점을 1월로 당기려면 국민연금법도 또 개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던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얼마나 신경을 써줄지 모르겠습니다. 1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어제 가상화폐 규제안을 또 발표했습니다. 뭘 어떻게 규제할 예정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동네에 보면 단위농협, 수협, 신협 이런 은행들이 있죠. 거기 가면 출자금 통장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이 있는 것 같던데 이 출자금 통장의 장단점은 뭡니까? 한 청취자분이 질문해 오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급만 잘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챙겨야 되는 각종 법에서 보장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함께 따라잡아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유세를 정부가 개편하겠다는 내용은 얼마 전에 전해주셨어요. 네. 또 서류 쓰고 할 것도 없이. 사실은 이제 돈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의성이 훨씬 높은데 네. 이게 계약이라는 게 만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상환을 하고 상환한 다음에 신규 가입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는 해야겠죠. 그렇게는 해야겠는데 항상 이런 정책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거 들으실 시간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죠. 혜택 받을 수 있으신 거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경제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갈아탈 수도 있고 네. 탔다는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27%, 30% 계속 내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낮춰주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법적으로는 김치영 기자가 하는 말이 맞죠. 예.
더불어서 지금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도 카드도 대출을 하잖아요. 카드론이라고 그래서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이 연체 금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그냥 나눠서 한 30일 미만의 연체자 한 그룹, 그다음에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연체자 2그룹, 그다음에 90일 이상 연체자 3그룹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동일한 금리를 그냥 연체 금리를 매겼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는 지금 당장은 못 바꾸는데 법정 최고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한 4%포인트 이 구간마다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뭐 각 사별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카드사들의 연체 금리가 보통 24에서 최고 27.9% 사이였는데 20에서 한 2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하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가게세 올리는 거, 가게 월세 올리는 거를 현재는 한 번에 5% 이상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9%죠 지금? 예, 9%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5% 이상은 한꺼번에 못 올리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실제로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정부에서 이쪽에다 힘을 쏟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가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함으로써 그러니까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돈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보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9%로 돼 있는데 이걸 5%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거든요. 그래서 이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고 정부가 이거를 차관회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정부도 지금 검토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여기서 읽혀지는 목소리는 보유세 인상은 상당히 신중하게 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정 최고금리가 얼마죠, 그럼? 이원화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상 그러니까 그 이자 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5%고요. 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7.9%입니다. 그럼 뭐가 최고금리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27.9%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 다른 곳은 이제 25%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건데 이걸 이번에 법을 고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자 제한법상 대부업자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서 대부업자들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나라에 신고하고 투명하게 대부업하면 좀 우대해 주겠습니다. 이런 취지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높은 금리를 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이제 그 고금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좀 낮추자. 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최고 금리를 24%로 지금 낮추는 게 다음 달 2월 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24%도 돈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 전에 최고 금리를 적용받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정도 이자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대출을 받아서 원래 고금리 대출을 갚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은행들이 자동으로 떨어뜨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기존 대출자들은 기존 계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걸 상환하고 갈아타시는 분들은 새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법정 최고금리 떨어진 최고금리를 이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저축은행 쪽에서 만약에 기존 대출자들이 상환을 하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보통은 상환할 때 상환 수수료라는 걸 물게 돼 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 그죠. 예. 1에서 한 1.5% 정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환 수수료를 안 받는 방안을 지금 업계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아타는 건 그냥 갈아탈 수 있게? 예.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이 보유한 연 24% 이상 고금리 대출 채권이 5조 7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작년 6월 말 기준입니다.
고금리 채권을 이용하는 그 빚을 진 분들이 한 88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이 아까 말한 중도성환 수수료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한 550억 이상의 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뭐 저축은행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축은행들이 들으면 화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기왕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렇게 안 받을 거면 네. 24% 이상 적용하는 거 다 그냥 24%로 낮추면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럼 와서